쇄도 우 오픈마켓 커미티, 줄여서 SOMC는 연준의 정책 선택 및 조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된 독립민간단체로 소속 회원은 대학 교수, 민간단체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73년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통화 공급이 아닌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잘못된 주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닉슨 대통령의 임금 물가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통화, 재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연 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SOMC는 4월 29일 더 페지 인플레이션 챌린지라는 주제로 2022년 봄 정례 세미나를 온라인상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돌아온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3명의 발표자가 최근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상황, 연준 대차 대조표 정책의 문제점, 명목 GDP 목표제로의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주제 발표했습니다. 2부에서는 빌 더들리, 제프리 레커, 샤를 플라서 등 3명의 전 지역 연준 총재들이 연준 통화 정책의 문제점, 연착륙 가능성, 향후 대응 방안 및 리스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광범위한 확산과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2022년 하반기 중 낮아지기 시작하더라도 연준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CP와 PCA가 최근 1년간 3% 또는 5% 이상 상승한 항목의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CP의 경우 최근 1년간 3% 이상 상승한 항목의 비중이 1980년대 초반 수준인 80%에 달해 인플레이션이 훨씬 만연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PCA의 경우 동 비중이 65% 정도로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PCA와 CP 간 구성 항목과 비중 차이에 기인합니다. CP는 식품에 대한 가중치가 높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던 2021년 중반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훨씬 만연해 있었습니다. 연준이 PCA를 주요 인플레이션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고용 상황 지표입니다. 노동시장이 현재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며 향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계속 타이트한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현재 노동자 여율 회복 지체의 상당 부분은 노년층의 은퇴에 기인하는데 이는 향후 노동 공급의 추가적인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석인 일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퇴사자 수도 계속 늘고 있어 기업들이 근로자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석인 일자리 수는 실업자와 노동시장 비참가자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합한 수와 같은 수준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산은 과거에는 단기 재무부 증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동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MBS 비중이 증가하면서 연준 보유 자산의 듀레이션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부채는 과거에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현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과 리버즈 리포 등 이자 부담 부채가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급 준비금, 리버즈 리포 등 이계물 자금을 빌려서 만기가 장기인 국채와 MBS에 투자하고 있어 대차 대조표 구성이 사실상 헤지펀드와 유사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 금리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3월 FOMC 의사록의 정상화 원칙, 소마 포트폴리오 상세 자료, 블룸버그 및 리피니티프의 MBS 현금 흐름 추정치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 향후 연준의 대차대 조표 경로와 연준이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연준 대차 대조표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2024에서 25년경에 가서야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다는 가상의 경로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양적 완화 실시로 인해 연준은 향후 10여 년에 걸쳐 매년 500에서 8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적 완화 기간 중 연준은 1%대 금리 수준에서 약 6조 원가량의 자산을 매입했는데 현재 금리 수준이 3%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양적 완화 기간 중 연준이 매입한 자산들의 현재 시장 가치는 4,843억 달러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준의 통화 긴축을 고려하면
총 손실액이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이익은 대부분 재무부에 귀속되므로 연준의 대규모 평가 손실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이 됩니다. 연준이 의회와 상의 없이 납세자에게 1조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지우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연준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모든 통화정책 행위에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규칙을 적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또는 단체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명시된 9개의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원은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통합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규모 금리 리스크를 부담하는 연준의 재량적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연준이 2020년 8월에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를 발표하면서 도입했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대신 명목 GDP 수준에 대해 단연간의 목표 경로를 제시하는 명목 GDP 목표제를 도입했다면 정책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도입한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7구 전략이 부재하여 과거의 물가 누락분을 만회하기 위해 얼마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언제까지 용인할지 불명확했는데 이는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었을 때 연준이 늦게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연준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통화 정책을 테일러를과 같은 준칙에 따라 수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질 원하고 있으나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량적인 정책은 의도가 좋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연준이 명목 GDP 목표제를 채택했다면 2021년 3, 4분기 중동 목표가 달성되었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목 GDP 목표제는 특히 공급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 수준 목표제에 비해 장점이 있으며 통화 정책의 중기적 경제 동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전 연준 총재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최근 통화정책 상황과 관련하여 연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의 답변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된 실수 2개, 경제 전망 관련 실수 2개를 범했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은 유연한 형태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전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동제도를 잘못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연준의 움직임이 지체,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0.25%에서 0.5%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2%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전 고용과 물가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자산 매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자산 매입이 끝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연준이 중립적인 통화 환경으로 이동하는데 이선우링 정책 경로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고용 및 인플레이션 전망은 연준의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타이트해졌으나 2021년 대부분의 기간을 2020년 2월과 비교하여 낮아진 노동 참가율의 회복을 기다렸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잘못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제프리 데커 전 리치몬드 연준 총재의 답변입니다. 연준은 지난번 경기 사이클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었으며 본질적으로 완전 고용과 중립금리 등에 대해 잘못된 모델을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잘못된 교훈은 연준은 2015년 긴축 전 원시 금융시장의 발작 경험으로 최근에 자산 매입을 종료하는 있어 매우 긴 리드타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현재의 고용 수준과 장기간의 안정된 상태에서 복귀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수준을 비교하여 정책을 수행하는데 먼지가 가라앉은 후 현재의 충격은 모두 사라진 후 더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모든 충격을 고려한 인플레이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현재의 고용 수준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달성할 수 있는 고용 사이의 관계인데 이러한 수준은 완전 고용과는 매우 다른 숫자일 것입니다. 2021년 2분기의 동방법으로 측정한 고용 부족분은 분명히 0이거나 심지어 음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1960년대에 nel슨한 척도로 산출한 높은 완전 고용 수치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에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며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고 추론하면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말하고 있는 연방기금 금리 중립 수준이 불명확합니다. 경제 전망 요약에서는 더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의 모든 충격이 진정된 후
장기간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목 연방기금금리 수준으로 정의했습니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2.5%로 올릴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5%로 뛰고 있다면 이는 중립적인 연방기금금리 개념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연준은 중립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샤를 플라서 전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의 답변입니다. 연준은 현재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최근 연준의 행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관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1960에서 70년대의 그로 앤 스톱 정책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연준은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고 공급망 혼란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말하면서 1년 이상을 허리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제 폐쇄 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와 연준의 책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완화적인 통화 환경이라는 점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같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을 밑도는 상황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다음은 연준이 경제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의 답변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고 과거 연준이 실업률을 끌어올릴 때마다 경제 침체에 빠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여부입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세가 2% 물가 목표에 비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연준이 바라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진정되더라도 여전히 매우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21일 네이버 연설에서 과거 세 차례 1965년, 1984년 및 1994년 연착륙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는 솔직하지 못한 연착륙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긴축 사이클에서는 경제가 둔화되고 고용 수준이 감소했지만 현재와 같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연착륙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연준이 현재의 높은 물가를 2% 목표 수준으로 다시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프리 데커 전 리치몬드 연준 총재의 답변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연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향후 몇 년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샤를 플라서 전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의 답변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수준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면 연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음은 향후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 및 리스크에 대한 답변입니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의 답변입니다.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가 더 빨리 중립 수준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립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안착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인플레이션이 3에서 4%에서 안정되면 연방기금 금리는 최소 3에서 4%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률을 높이려면 통화 정책을 긴축 수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은 제프리 데커 전 리치몬드 연준 총재의 답변입니다. 향후에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디폴트가 되어야 하며 75bp 인상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당분간 일정한 인상폭을 정하여 매달 인상하고 금년 말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면 인상 속도를 낮추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합니다. 향후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노동시장 상황 악화 또는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 1970년대와 같이 정치적 압력 등으로 연준이 스톱 앤 고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는데 이는 연준의 정책 신뢰도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연준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미리 대중과 소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음은 샤를 플라서 전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입니다. 연준이 5월 FOMC에서 50bp
금년 중 나머지 FOMC에서 75bp 이후 1%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을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5에서 6%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금리가 제로 또는 약간의 양수가 될 때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마이너스 실질금리로는 수요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금년 중 5차례 FOMC 회의를 남겨둔 상황에서 연준이 연말까지 실질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가져갈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이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4% 이상으로 인상하고 실업률은 4.5에서 5.5%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며 향후 6개월이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